예, 그 부산에 있는 영재진흥원을 제가 여러 번 이제 특강을 왔었어요. 와가지고 한국 영재 교육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한국 영재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게 바로 세월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 부모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새 이제 자녀가 주로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때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를 포함해서 영재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 중에서 와일드라는 것이 과연 AI 시대에 내 사랑하는 자녀는 과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AI라는 큰 대혁명의 물결 속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를 제가 한 10여 년 쓰는 데만 5년 정도 걸린 그런 책을 제가 하나 출판해가지고요. 등등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와일드라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영재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와일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게 지나치게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담당자분하고 이제 강의할 때 보통 이제 담당자분의 의도를 반영을 좀 해요, 우리는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너무 학문적인 얘기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제가 이제 좀 쉽게 한번 강의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하게요.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차 혁명이 되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인간은 그대로 AI한테 지고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교육학자니까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사건이 뭐였냐면, 지금부터 14년 전에요. 14년 전에 제가 이제, 이건 뭐 완치됐으니까 14, 5년 전에 제가 대장암을 앓았어요. 대장암을요. 대장암을 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뭐 병원에 수술을 받는데 이제 저하고 몸이 좀 호리호리하니까 병원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수술 받는 날 갔더니요. 이러더라고요. 아, 교수님은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 기계가 합니다. AI가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했죠. 아,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이런 얘기 했더니 그분이 좀 이렇게 제가 저항을 했더니 그러면 한 이틀 후에 다시 오시죠. 다 갔더니 제가 이랬죠. 근데 그때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AI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뭐 전문 선생님이 얘기하시니 저는 이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병상에 실려서 이렇게 이제 수술 들어가잖아요. 그때 마음이 계속 제가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면 다 잃어버렸죠. 마취하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간단히 수술을 받고 이제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깨워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어떤 그 담당 의사님 오셔가지고 저의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요. 잡더니 송 교수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봐요. 수술을 잘 끝났습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이죠? AI가 한 일이잖아요. 그죠? AI가. 기계가 한 일이에요. 기계가요. 근데 이제 뒤에 결과가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힘드셨죠? 이런 얘기는 누가 인간이 한 거잖아요.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AI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냐? 무수한 직업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 손을 잡고 한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생기더라고요. 됐구나. 물론
AI도 그때 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조작을 해놨으면 붙잡고 했겠죠. 뭐라 했겠죠. 그렇지만 의사의 그 눈망울과 내 눈을 마주칠 때는 느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경험을 제가 15년 전에 했어요. 그때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계속 하다가 제가 하나 충격을 또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이 한돌하고 이세돌의 바둑대회 그리고 알포하고 이세돌의 바둑대회를 제가 본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아시는 것처럼 한돌하고 이제 이게 먼저 있었지만 한돌하고 이세돌은 2대1로 한돌이 이기고 그때 이제 그 알파고 이세돌은 알파고가 이제 4승을 하고 졌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 한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AI가 이겼다? 그래, 이겼다. 그러면 그때 인간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돌이나 알파고가 이긴 거는 뭐죠? 뒤에 조작, 무수히 많은 조작 사례를 근거로 해서 조작에 의해서 이제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겼을 때의 이 한돌과 알파고는 무슨 생각을 했겠죠? 아무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그 회사는 이걸 통해서 굉장한 수입이 되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세돌은 한돌한테 2대1로 지고 알파고한테 또 4대1로 지고 나서 이 사람은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잖아요. 꼭 저것 때문에 은퇴했는지는 모르지만 은퇴를 했잖아요. 그때 인간인 이세돌은 마음의 충격을 받고 슬픔을 갖고 마음에 어떤 고통을 입었을지 몰라요. 뭐 입었을까요? 그러나 한돌하고 알파고는 전혀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기계로 끝난 거예요. 과연 인간과 또 이 AI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성적 창의력이 인간이 갖는 AI 시대 인간의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감성이 있고 그 다음 인간은 미래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 무수히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이제 쉽게 하면 이제 관리직이 없어진다고 하면 인간은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감성적이고 창의적일 것이다라는 게 제 기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AI를 연구해서 이렇게 AI도 인간의 감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대로 거기까지지만 인간의 감성적 창의력은 무수히 많고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하는 정도까지만 AI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이 갖는 감성적 창의력은 무한대로 갈 것이더라. 해서 결국에 지금 논쟁에서 이제 결국에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이제 말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1세기의 앞으로의 AI 시대에 우리가 갖는 인간은 결국에 창의력이면서 감성이 있는 영역이다. 왜 그러냐? 보세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적인 특성이, 지적인 특성이 40%다. 또는 정의적인 특성이 40%다. 그리고 모르는 게 20% 내야 할 것이다. 이게 인간을 설명하는 이제 보통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 AI를요. 제대로 인정을 하자고요. AI를. 그렇더라도 이것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인간의 100 중에서 결국에 40%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인정 영역의 상당한 부분과 이쪽에 있는 감성적 창의력, 정의적 특성 40% 합쳐서 결국에 60% 인간이 통제하는 것이다. 아니면 80%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 주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AI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미래 감성적인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건 이제 미래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뭐 다 아시니까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직업과의 융합과의 형태인데요. 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관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의 존재는 인적인 영역은 그렇게 제한됐다는 거예요. 감성을 통해서 인간이 융합이 이루어지고 감성을 통해서 인간이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21세기의 AI 시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적 창의력이 존재가 될 때는 AI는 도저히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론 AI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못마땅할지도 모르지만 인간은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인간만이 하는 영역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최근에 기반한 유튜브 같은 거잖아요. 누가 유튜브를 잊을 줄 알았어요. 거기서 5만 가지의 창의적이고 감성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하나의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인간이 만드는 영역은 무한히 많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에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뭐죠?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일 많은 것 중 하나가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타인과의 커넥션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AI라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AI는 조작한 인정 특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거 이외에 타인과의 커넥션 속에서 어떤 것을 갖는다. 뒤에 얘기했지만 인간이 갖는 통찰의 영역은 AI 시대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보통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세요. AI는 인간이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잘 아시죠? 통제하는. 그러나 인간은 인간만의 자율적인 행동이 있고 자율적인 특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AI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을 침해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자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좀 지날게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AI 시대의 인간의 직업은 계속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요.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많은 학교에 이제 뭐 10개 이상의 직업에 이동을 하고 그 이동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요. 이게 통찰이고요. 융합이고 요게 이제 리더십이고 창의.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겐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보세요. 통찰은 게 뭐죠? 어떤 현상의 관계를 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동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AI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주장을 하죠.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은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아시죠? 여러 개의 관계를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창의력, 그리고 리더십, 어느 분야를 이끌어가는 것. 이 세 가지의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때 인간은 바로 미래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답은 제가 앞에서 많이 했죠.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중요한 얘기요. 고등학교 정도 가면 2대 8, 이제 유치원은 2대, 거꾸로 2대 8. 부모가 2고, 부모가 8이고, 아이가 2. 고등학교 가면 이제 부모가 1이고, 아이가 8개. 이 정도로의 아이가 갖는 자율성을 극대화시킬 때
내 아이의 미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AI 시대를 대체하면서도 아이가 갖는 자율성과 아이가 갖는 그 특성을 극대화하지 않고 아이 편에 서지 않을 때 아이는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얘기고요. 특히 제가 이제 만든 개념인데 이 세 가지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봐요. 융합이라는 건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땀이 나는데요. 이게 거창한 단어가 아니에요. 융합이 뭐, 이제 그 과학자 얘기가 아니고 부모와의 얼마나 인팀 관계가 잘 되느냐. 부모 이건 관계거든 융합은요. 아이와의 관계가 잘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내 아이의 융합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이한테 하지 마라. 너 왜 그랬느냐 하잖아요. 이러면 창의성이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뭐가 되겠어요? 자기의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분야를 이제 학자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 들기 그런데요. 좀 이렇게 이제 유능한 교수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땅을 많이 파고 많이 뛰놀던 학자가 유명한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경직된 방법을 하지 않고 어려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창의력을 만든다는 의미거든, 이게. 꼭 뭐, 이걸 일반화시키긴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나 부모의 선택된 가게 되면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력이 뭐죠? 자기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 뭐죠?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든다는 얘기죠. 자기 나름대로 뭘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 아이는 바로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리더십이라는 건 꼭 뭐 어떤 사회에서 리더십보다는 어떤 걸 끌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끌고 나간다. 어떤 걸 끌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요. 제발 부탁인데 식사하러 가서도요. 철수야, 뭐 이거 먹어라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예요. 그 한마디 들으면서 아이는 내가 결정했네? 그럼 아이는 뭐 어떠죠?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 앞으로 내가 식사를 갈 때 뭘 먹을까 생각해야 되겠네? 바로 이게 리더십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여기 있는 융합과 창의와 리더십의 이 세 가지를 길러서 내 아이가 현상을 보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좀 시키자. 이게 제 주장이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통찰에서 이제 중시되는 게 인간과의 관계예요, 관계인데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잘못된 게 있죠, 부모님들이요. 누구하고만 놀게 하는 거, 또는 누구는 이렇게 좀 싫어하는 거, 성적 위주로 그룹을 짜는 거, 이런 거는 한국 대학 문화에서, 한국 학교 문화에서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감정을 섞을 때요, 창의적 섞을 때에 때로는 자기하고 다른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좀 형성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저는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감성적 창의력에서의 그 창의력을 만드는 출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에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조금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무슨 일 할 때 이런 데가 아프고 이런 데 아플 정도로 이제 열정을 기울이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한 가인이 갖고 있는 감성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봐요, 제가 지금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열정을 하는 것은 감성의 투입이고, 그 투입은 곧 창의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하나 예를 드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골퍼잖아요. 골퍼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로봇이 아니다. 내 인생이. 이때 얘기하는 게 바로 슬픔에서의 감성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골프 대회에서 상당히 우승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식의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키운다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할 일이 좀 많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냥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요, 인간이 이제 감성적 창의를 갖기 위해서는 인생 특성에서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감성적 창의를 갖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적 특성에서의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행동 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바로 제가 주장하는 아이의 감성적 창의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집안에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요. 우리는 어떤 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요.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 있고,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개인의 갖는 이제 정의적인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자성력의 핵심적인 것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자기가 뭐를 공부할 것인가를 스스로 진단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자기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확보한 뒤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내고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지가 들어갈 때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현재 어떻게 했어요? 내 자녀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부모가 모든 걸 결정했나요?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에게 주도권을 준다기보다는 부모가 대부분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느 학교 가라, 뭐 해라.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스케줄까지 짜주죠. 이렇게 되면 스스로 자생력과 스스로의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아이는 모든 걸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만드는 걸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할지의 미래의 목표를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를, 어떻게 할지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냐, 뭐 참고서가 필요한지, 뭐 실습이 필요한지, 그런 자원을 자기가 이제 확보한 뒤 학습 전략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 아이는 천천히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봐요.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부모님이 목표를 만들고
부모님이 뭐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학습 전략을 부모님이 세우고 실행하여 결과를 내고 평가하는 과정과 활동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학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21세기에 필요한 어떤 자생력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가능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스스로 기회를 주면 동시에 내 아이가 무엇을 하실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영재진흥원에 왔으니까 우선 영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내 아이는 어떤 아이냐부터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질문할 게 하나 하는 게 내 아이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내 아이는 어떤 아이냐? IQ는 높은데 또 모범생인 아이 또는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여러 부모님도 그렇죠.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복받칠 정도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중에서 내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어디에 속하든 IQ가 높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IQ가 높은 아이든 또는 공부보다는 흥미가 있는 아이 또는 모험생인 아이 그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배척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관심사인 지금까지 오래된 연구에 의하면 과연 자녀의 행동에 부모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수십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시카고 대학에 있는 브룸 교수라고 박사학위 논문만 한 50편 내지 100편에 가까운 논문을 썼거든요. 그 결과는 한마디예요. 내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또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100 중에서 50% 이상이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의 그 답은 바로 부모님이 50% 이상을 결정한다. 어때요? 지금 땀나죠? 지금 땀 안 나세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행복한 감도 들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면도 있지만 내가 아차 잘못하면 아이의 미래는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인터랙션은 결국에 50% 이상을 결정한다. 자, 여기서 내 아이는 어디 속하냐를 고민하지 말고 이런 전제를 해서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자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나이도 성적이 좋기를 기대하죠. 왜냐하면 성적이 좋으면 선생님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어느 누가 이렇게 자고 싶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우선 한마디 제가 공부는 뭐냐를 정의를 내려볼게요. 저 나름대로. 공부는 뭐냐.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공부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1등, 2등, 또 석차, 이런 거죠. 과연 공부는 그런 것인가? 공부라는 거는 잘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에 대한 답은 공부는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게 공부다.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시간을 투입하지 않죠.
제가 연구를 하나 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그룹하고 공부를 못하는 그룹이 과연 공부란 이름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 재미나지 않으세요? 지금 보면 이럴 거예요. 아마 어떤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러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앉아있는데 성적은 좋아요.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못하는 그룹은 하루에 어느 정도 책상에 앉아있냐면 8시간 반 내지 9시간 앉아있어요. 책상에 앉아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차이긴 하지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6시간 내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슬픈 얘기.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얘기죠. 공부는 책상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지가 뭐라겠죠? 공부는 석차도 아니고, 공부는 점수도 아니고, 공부는 진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 과목에 투입하는 그 시간의 양이다 이거예요. 어떤 부모님들 반성이 되시죠? 아이고 내가 괜히 애를 앉히기만 했네. 책상에. 결국에 성적은 나쁘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도 저렇게 학교에 지금 있지 않을까. 공부는 진실하게 투입하는 그 양이 바로 공부다. 이라는 건 제가 어디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연구를 한 결과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냥 시간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 뭐 등살에 눈치 보듯 앉아 있지만 투입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육이 뭐냐. 이 세 가지로 저는 정의해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저 얼굴을 보면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섭죠? 하는 얘기 그냥. 저는 굉장히 이제 아는 분은 많이 알 거예요. 공부는 전략이다를 제가 창안한 사람이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여튼간에 제가 그런 이제 제 입장에서 세 가지로 우리나라 공부를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시간 투입이 없는 공부. 그러니까 엄마 등살에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는 타인지향적 교육이다. 자기가 시간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애우는 거예요. 애우면 금방 잃어버리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지, 타인지향적 교육은 결국에 한국 교육의 문제다. 이 교육은 결국에 창의적이고 미래 교육을 열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런 걸 주장하죠. 자, 보세요. 내 아이는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내 아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냥 내 아이는 무조건 석차 얼마, 뭐 얼마, 그런 아이로 생각했는데요.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내 아이는 참 앞에서 볼 때는 별거 같이 보이지 않죠. 그죠? 공부도 못하니까, 또 공부만 하니까. 근데 내 아이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내 아이는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슬픈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면 한 가지 준거로만 보는 거예요. 인정 특성 중에 하나인 성적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에 내 아이가 가는 미래에 대한 건 거의 생각하지 않고, 봐요. 내 아이는
인간의 능력은 무수히 많이 있죠. 180개죠.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죠. 내 아이의 특별한 자라는 것은 따로 있죠.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에 내 아이를 하나의 준거에 의해서 내 아이를 본다는 것을 좀 혹시 반성을 해보셨어요? 자, 내 아이는 어떤 애를 오늘 한번 제가 아이를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부터 한 2개월 동안 꼭 아이는 어느 특성이 강한가를 연구해가지고 여기 영재진흥원에 담당자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잘하는 능력을 찾지 못하면 내 아이는 앞으로 세상에서 1인자가 될 수 없다. 옛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좀 얘기가 좀 어색합니다만은 뭐 거지가 돼도 거지 왕초가 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 못 살 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분야에든지 상위 1%가 되면 그 사회를 평정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면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자아 성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의 상위 1% 아니면 5%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부터요. 또 서두르지 마세요. 제발 서두르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2개월, 1개월, 5개월이에요. 5개월. 급하시면 2개월 반 정도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집에 애가 철수가 있다. 우리 애가 철수해 지금요. 뭐 철수도 있고 또 다른 영아 여자 이렇게 했죠 지금.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 철수와 영아는 뭐를 잘할까? 어떤 아이로 크면 좋을까? 이런 식의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얘기하지 말고 철수 하나만 이렇게 철수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제 엄마나 아빠가 생각드는 어떤 행동할 때 그걸 적어 이렇게 한 달 동안 또는 2개월 동안 적어 이렇게 쭉 적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행동이 이렇게 다 가지고요. 그러면 그걸 합해 보세요. 이렇게 합해 보면 이제 엄마는 우리 애가 언어 쪽에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빠는 아니야 언어보다는 수리 쪽에 관심이 있어, 아니야 공간직에 이렇게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얘기를 해요. 그래?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하다 보면 뭔가 얘기를 통해 또 1개월 내지 1개월 반을 또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그때쯤은 대충 이렇게 합의점이 와요. 조금 와요. 방향성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 변호사, 교수, 어느 기업의 이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방향성 있죠. 방향성. 큰 흐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지 뭐를 만들겠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방향성이 대충 잡히고 그럼 이제 철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수야, 아빠가 볼 땐 너는 이 수리적인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니? 또는 뭐 어느 쪽에 관심 있니? 너 어느 쪽에 관심 있어? 그러면 철수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러면 이제 그게 대부분이 틀려요. 맞질 않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또 1개월 정도 합의를 봐요. 그럼 어떤 쪽에 방향이 잡혀?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사고에 관심이 있다. 공간적인 사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경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보면 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몰빵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히는 거예요. 철수야, 이런 거.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쪽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내 아이는 인간의 능력은 뭐 180개, 적게 말해서 3개. 한이 없어요. 인간 능력이요. 이러니까
내 아이를 하나로 공장에서 찍어낸 그 아이로만 성장하도록 집에서 너무나 강하게 아이를 몰아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야 아이는 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제가 영재라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영재진흥원이니까요. 제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오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영재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IQ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IQ 125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쪽은 아니고 그런 식의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재 교육을 한국에서 제가 한 30년 더 리딩을 한 사람이고 외국 가서 영재 교육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영재는 IQ란 문제가 아니고요. IQ 125, 140 그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어느 부분에 상위 5%가 영재라는 게 제 개념이에요. 어느 분야든지. 어느 분야의 상위 5%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재라는 게 세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지능이 높다는 얘기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뭐냐면 그쪽에 대한 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근데 강조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건 영재의 특성 중 하나는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인 거예요, 몰입. 몰입은 그쪽에 흥미가 있고 적성이 있을 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 일만 알아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같죠? 그 일만 알아요, 그 일만요. 집 주소 모르는 데잖아요, 자리요. 어디서 모르는 데잖아요, 지금. 그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쪽에 몰입이 되는 게 영재다. 그러면 그쪽에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한국에 이런 경험도 많이 있었죠. 좀 이건 교육심리학적으로 좀 슬픈 얘기인데요. 옛날에 이제 IQ 자체를 모든 것이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래전에 이제 IQ 검사가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철수야, 너는 IQ가 왜 이렇게 나빠? 넌 왜 이렇게 좋아? 그럼 어떤 애 불러가지고 이런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IQ 낮은 애 보고는 너는 참 불쌍하다. IQ는 낮은데 공부 잘하다 보니까 넌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맹신하던 시절이 있어요. IQ는 정상분포 곡선인데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요. 중간에 속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고 영재는 결국에 몰입이다. 몰입은 뭐냐면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아까 부모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쪽에 점차적으로 환경을 주면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되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저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는데요. 성장 과정이 그런 거예요. 몰입의 순간에 한마디만 할게요. 제 얘기를.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몇 살로 보세요? 부모님들? 한 50이요? 40이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제가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교에 입학 통지서가 안 나왔을 때예요. 엄마가 생각 대충 내 아이가 뭐 제가 이제 인섭이니까요. 인섭이가 볼 때 학교 갈 때쯤 됐구나 하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 그게 입학이에요, 바로. 그런 시절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3학년까지 학교를 안 갔어요. 재미없더라고 이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학교를 이제 갔어요. 이렇게 놀러 갔더니 지금은 2학년 때 배운다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3학년 2학기 때 구구단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 뭐 이는 세가지고 어떤 식으로 노래를 배우면서 구구단을 배우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딱 이거구나 하고 흥미를 내가지고 몰입을 해가지고 저는 평생 엄청 공부를 잘했거든요. 이게 엄청 저는 뭐 이건 뭐 온라인에 괜찮은데 여튼에 평생 동안 뭘 해도 뭐 거의 뭐 장학금을 받고 1등을 하고 그랬어요. 여튼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 몰입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 진흥원 담당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과연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 거냐라는 문제 한번 얘기했는데요. 특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제발 좀 애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마세요. 오늘 집에 있으니까 뭐 하게 이렇게 계획을 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70% 어머님이 30%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아이는 몰입이 생기고 그래야 아이는 관심이 두고 그래야 아이는 그 일에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투입의 상당한 부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무한한 능력 중에서 어느 거를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지날게요. 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머님에게 좀 도와줄 텐데요. 아이가 모든 거를 자라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아이의 숨은 재능을 찾아서 사회에 적응할수록 하대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밑에 거 있죠. 사회적인 부적응,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영재 아이들에게 갖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품성까지 좋은 거로 어떤 이제 영작들이 많이, 이름은 안 바뀔게요. 많이 아는, 왜 안 바뀌냐면 그분을 별로 이름 자체를 별로 맹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연구하고 왜냐면 이제 어느 분야의 영재하든 대부분이 부적응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문제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특강을 나가보면 10명의 수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꼭 어떤 아이가 있냐면 적응 못하고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그 선생님은 잘 모르시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그 아이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갔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재들의 특징은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부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그걸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걔는 그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걔는 영재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특히 가정에서는 엄마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가는 길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요. 우리는 이제 이쪽만 얘기할게요. 한국은 언제부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IQ에 맹신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IQ라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언어력, 수리력, 공간력 이거예요. 가든하게 하면 조금 문제에서 이제 8가지로 나눠지죠. 나누는데 그거 자체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는 반면에도 길포도 같은 사람은 인간의 능력을 160가지로 봐요. 또 세분화시켰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우리가 IQ 자체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영재의 특성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얘기는 곧 아이의 잠재 가능성 이해한다는 거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도 좀 제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요. 과연 천재는 타고난 것이냐가 영재 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학자는 환경론자잖아요. 그래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인간의 성장할 과정을 보면 환경의 자극이 결국에 인간을 만든다는 게 제 기본 철학이고 또 교육학에서 하고 있는 하나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냐라는 이런 그 상상 머리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호 과정에서 미국은 아이에게 그 결정권과 어떤 의사결정 이런 거를 한 70% 이상을 아이에게 주는데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결정권의 8, 90%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특히 뭐 어느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애가 태어나면 이미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되고 다 결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어느 동네가 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결정해. 그렇게 되면 부모와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아이는 뭐죠? 시간을 죽이는 게 뭐냐? 시간만 소비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부모가 한 길은 부모의 생각이고, 그거는 부모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애가 그 길을 갔다는 거지, 내가 아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너무 이뻐하고 너무 우리 애를 사랑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그 아이를 그냥 원웨이로 미룬다는 거, 한쪽 방향으로 미룬다는 거,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능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저는 영재 교육을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진흥원 이제 담당자분들도 이런 거 제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할지 몰라요. 저는 진짜 영재 교육은 개별화가 극단위로 되어진 영재 교육이거든요. 아니, 극단적인 개별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개별화가 되지 않고 그룹으로 하고, 그룹으로 하는 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게 이제 7명, 8명, 또 13명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보다는 좀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한마디로 딱 문제아로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는 그 그룹에 안 들어간 것만 못해요, 결국에. 그러니까 몇 명을 놓고 수업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예? 재능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의 환경을 좀 제공하려고 하는 영재 교육의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 꼭 하고요. 그래야 그 아이가 타고난 그 능력을 배려하는 거지, 그 아이를 그냥 그룹 속에서 그룹으로 밀려간다면, 특히 영재아들은 굉장히 겁을 해요. 겁을 하면 그건 안 되죠. 개를 위해서요. 요번에 무슨 사건 때문에 한 목숨이 갔다고 그냥 남북한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요. 근데 그거를 영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으로 가가지고 그 아이의 타고난 능력을 무시하고 방향을 바꿔서 저항만 되고 소위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부모의 역할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여러 가지, 부모는 이제 우선 이제 밥을 먹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있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아이보다. 아이는 그냥 허벌판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도 요건 제가 꼭 얘기를 할게요. 유치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어떤 결정하는 데 비율이 3대 7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7이고 아이는 3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학교 정도 가면 5대 5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2대 8 정도. 아니면 9대 1 정도. 1대 9 정도. 아이가 대부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애가 어디 갈지 몰라. 천만에요. 아이들은 다 권한만 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왜 뭐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한 40%, 50%가 잘못 왔네. 무슨 과를 갈 걸. 이런 애 저런 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일방적으로 부모의 결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어디에 갈 거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 알거든요. 근데 그걸 원웨이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의 문제는 그 수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카고 대학의 브룸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연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도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곧 아이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 한 50% 이상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20살 됐을 때 무엇이 되느냐라는 그 얘기는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느냐가 50%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편하게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반성을 좀 하세요. 부모의 가져야 될 마음인데요.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나는 한국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을 30대 70으로 봐요. 부정적인 말이 70이고 긍정적인 말이 30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당연하죠. 아이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아이의 미래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가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부모님들 어떻게 평생 아이를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한두 마디 조언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능한 피하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걸 주사가 아니라 주스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아이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빠가 술 드시고 오시면 이제 집안이 아무래도 이제 또 때로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예? 또 부부 둘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으잖아요. 그렇게 그런 행동은 자녀에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온라인에서 제 얘기를 좀 많이 저는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요, 집에서.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이 될지 강의를 좀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애가 둘이에요. 아들, 딸이. 죄송합니다.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인데요. 큰아이는 이제 교수고 둘째는 아나운서예요. 근데 이걸 제가 뭐 자랑하기보다는 저는 가정에 있을 때 굉장히 밖에보다는 다르게 아이들한테 본보기를 보였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 얘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고 결혼하니까 또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죠. 물론 살다 보면 저도 싸우는 일이 많죠. 저도요. 그렇지만 가능한 신중을 기하자. 그리고요. 제가 자랑을 한번 할게요. 여기 다들 부모님들 이제 계신데 아빠들에게 제가 자랑을 할게요. 저는 평생 집에서 한 얘기를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유명한 얘기예요. 제 친구는 다 알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했던지 간에 아이들한테 한 경우 또는 제 집사람한테 한 어떤 경우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중을 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모든 건 사실이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빠들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한결같은 대화와 한결같은 의지를 보이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런 거요. 애들이요. 하는 척 하는 거 다 알아요. 애들. 봐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생후 2, 3개월이 되면 엄마가 짜증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진실한 태도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계획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꼭 부탁인데요. 계획과 점검할 때 주인이 누구요? 주인이요? 주인이 누구죠? 계획과 점검할 때 주인은 바로 내 자녀인 거예요. 자녀. 자녀가 계획을 세우고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주인으로 좀 만들라는 얘기를 좀 제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이러면 재능의 발견과 개발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식의 환경을 만들면서 내 자녀를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몇 가지를 하고 이제 이건 하고 이제 그다음 와일드 좀 할게요. 조기에 재능을 발견하자. 구체적인 관심과 실천의 마인드,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하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좀 이 글자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적은데요. 마지막에는 아이의 재능 발견하는 데에 인내심과 자제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아이의 준거 위에서 아이의 재능을 결정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넘어가서 할게요. 이 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관찰엔 적극성을 보여라. 그렇지만 아이하고 인터랙션 할 때, 양육할 때는 너무 나서지 말고 아이 위주로 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봐가지고 봐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행동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아이를 너무 이뻐하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가요. 예?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모든 거를 다 쏟고 그러는 건 전부 이해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알았지만 좀 자제를 하시고요. 아이를 좀 관찰을 10개 하면 양육은 1개만 하세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뭐 아버님 바쁘시고 어머님 뭐 집에서 일 많으시고 바쁘시지만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은 꼭 부탁인데요. 한쪽에서 하든지 또는 함께 하든지 해야지 한쪽과 한쪽과 다르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주시하시니까요. 어머님들이 주체가 되고 아버님은 거기에 보조를 맞추되 어머님이 한 걸 아이가 아버님이 막으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되고. 그럼 결국에 그게 아무 소용 없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자, 예우세 이거요. 관찰은 적극성을 보이고요. 양육은 소극성을 보여라. 그리고 적절한 거리에서의 멘토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뭐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스무고개 어법은 특히 봐요. 제가 요새 이제 언어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다 한 개예요.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말을 한두 마디로 끝내지 마라. 연결해서 최소 5개의 문장을 만들어라. 또 학교 갔다 왔지. 예, 학교 놀았어요. 그래서 어땠어? 누가 이렇게 5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와 연결을 시키면 아이가 언어 능력이 발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또 언어와 부모와 자녀와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요.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뒤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빨라요. 근데 갈등이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봐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하나예요. 누구죠?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이 그 해결의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와 얘기할 때는 아이와 대화할 때는 그 유대 관계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아이와의 관계를 좀 잘 해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할 때는 꼭 할 때는 스무고개 형식으로 좀 길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런 이제 아이가 하는 이제 나쁜 얘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메모를 좀 하세요. 그 자리에서 철수야 이렇게 혼내지 말고 메모를 해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 그걸 고쳐주세요. 저도 이제 애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한마디를 해야 되지,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시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한 중에서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아이가 갖는 특성은 아이만이 갖는 고유한 권리면서 그 아이가 생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는 어떤 특성을 좀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자기 아녀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꼭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그 개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 학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얘기가 한마디인데요. 학원은 뭐 부산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고 서울도 있을 거고 있을 건데요. 꼭 부탁인데요. 봐요. 많이 보내는 거 부모님이 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원의 선택은 꼭 아이가 선택하고,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동의를 받아라. 그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한 10명 정도가 어떤 연구 해봤는데요. 아이의 동의를 얻고 간 아이들은 그 시간에 눈을 바짝바짝 뜨고 그 선생님이 만족해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부모가 그냥 보내는 학원 애들은 그 선생님 자체가 만족하지 않아요. 학원 선생님 자체가. 아이의 학습 태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학원을 선택하는 건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세요. 그렇지만 아이의 동의를 얻고 아이가 정 싫다면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시간만 손해보고, 시간만 손해보는 게 아니죠. 아이가 상처를 받잖아요. 또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돈도 소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거를 인정을 하는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다.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 이뻐하시지 않으세요? 부모님들? 엄청 이뻐하죠.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그거를 제 오늘 강의를 통해 조금 더 마음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담당자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왜 지나치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치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운실러라는 얘기는 서로 이렇게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아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요? 학교 가면 그냥 공부에 치열하게 경쟁하죠. 또 집에 오면 엄마하고의 유대를 유지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자기 일이 바쁘겠지만 어릴수록이요. 그때 어머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슬러식 대화법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카운셀러의 특징이 뭐냐면 내담자의 얘기를 듣는 게 카운셀러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상대를 찾지 못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엄마예요. 어릴수록. 근데 엄마가 지시만 해버리면 자기가 문제를 엄마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이 얘기를 들으세요.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맞고 오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너 맞았다고 또 때린다잖아요, 부모님. 그거 이해해요. 아니, 내 애를 키우니까요. 얼마나 속상해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잘했던, 잘못했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간에 그 대화 상대자는 카운셀러인 엄마가 받아들여야 내 클라이언트가 학생인 내 자녀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고, 그래야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래야 그 다음 날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화는 절대적으로 카운셀링식으로 대화라는 게 심리학의 법칙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 아주 굉장히 일방향으로 지시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이가 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니까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카운셀러식 대화법을 익혀라. 부모님에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운셀 부모가 지킬 원칙이요. 첫째요. 아까 카운셀러는 뭐라고 했죠? 아이가 가져오는 거를 클라이언트 가져온 거를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은 금물이고요. 아이의 질문에 힌트를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뭘 하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이미 3살만 돼도 관여하는 거 좋아하네요. 그리고 한두 마디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힌트를 좀 주면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주되 개입은 하지 말 것이요. 부모는 이 안식처예요. 그리고 해결은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뭘 해결해요, 부모님이요. 저도 이제 그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는 아이와 상의하면서 아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뭐 학교 가서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셀프 이스템이라 하죠. 자존심이라 하죠, 지금요. 근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자존심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지금은 이제 한 30명의 클래스가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두 명이고 대부분이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이 갖는 자존심의 근거를 공부로 잡는 거예요, 공부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치 없다는 등, 뭐, 이렇게 피해,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나쁜 정도가 아니고 아이가 미래의 자기를 설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요? 공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아이의 자존심을 높여줘라. 이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니, 30명 중에 1등, 보통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공부 잘해야 될 또 나중에 비행 청소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자존심을 갖도록 공부 이외의 것을 여러 가지를 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도록 하는 부모의 환경이 필요하다. 그거는 보세요. 갔다 와서 이런다잖아요.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들이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럼 아이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친구 이랬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또 공부 잘 졸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와 이 자녀와의 인터랙션의 기준이 하나라는 게 전 문제라고 봐요. 공부 하나로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이 자존심이 없어져요. 그러지 말고
아이가 갖는 다양한 행동, 잘 노는 것, 축구 잘하는 것도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들 지금 집에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어떤 아이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30명 중에 공부는 좀 중이하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책을 좀 많이 읽고 자연 환경 가면 자연을 볼 때 치밀하게 보고 그리고 친구에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아파트에서 어른 보면 꼭 인사 잘하고 때로는 뭐 그럴 기회는 없습니다만 때로는 이제 도울 일이 있으면 누가 무거운 거 갖고 오면 그걸 함께 들어주고 이런 아이는 위에 31등을 못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공부가 1등이 아니란 이유로 너 왜 공부를 못해 계속 하게 되면 그 모든 게 없어져 버리고 그 아이는 결국에 자존심이 없는 낮은 아이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 철수 어떤 아이예요? 좀 이럴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마음속에 내 아이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었구나.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그런 쪽으로 내가 강화를 하고 칭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 강의를 통해서 좋은 걸 서로 저하고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전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얘기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영재는 누군가부터 출발했죠. 영재는 바로 어느 분야의 상위 5% 이내에 드는 사람을 우리는 영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재는 지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몰입을 하는 것이다. 몰입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일에 거의 자기를 망각할 정도로 시간을 투입하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공부라는 건 뭐라 했냐면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가 자녀 스스로가 그 일하는 일에 진짜로 시간을 투입하는 거죠. 투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것만큼 성취가 있다는 얘기죠. 앉아 있는 것 성취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이 꼭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뭐냐면 아이의 창의력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 일은 다 AI가 한다고 하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바로 창의력 부분이고 그 중에서 특히 감성적 창의력을 의미한다. 감성적 창의력은 자기의 감정을 넣으면서 어떤 일을 새롭게 만드는 창의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럴 때 내 아이는 21세기의 주인이 될 것이고 21세기에 바로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내 아이를 무조건 공부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기 전에 내 아이는 무엇을 잘하는 것이고 내 아이가 가는 길은 내 아이가 좋아하는 길이고 내 아이의 적성이 맞는 길이고 그리고 내 아이의 흥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내 아이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쪽에서 부모님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면 이게 더더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했고요. 집안의 주인은 물론 부모님이죠. 그러나 아이와 관계된 학습의 환경이나 아이와 관계된 공부의 모든 것은 주도권이 부모님이 갖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주어진다. 그때 아이는 객관적인 자아가 아니고 주관적을 형성하면서 바로 21세기에 필요한 감성적 창의력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공을 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시는 여러 부모님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정의 상호작용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고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감성적 창의력을 갖고 21세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